근데도 제가 우려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 본 걸까요? 그 돈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애플이라든가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야, 지금 굉장히 빚이 많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으로 돈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패권이 데이터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얻으려면 결국 제조업을 해야 된다. 이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 폐배터리를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리스를 주려고 그러죠. 그래야 다 쓴 다음에 폐배터리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사업권을 제조를 해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굴에서 얻는 희토류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전기차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전제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북미에서 100개가 넘는 전기차 조립업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레드오션에서 과연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차를 만들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리스를 한다든가, 뭐 할부 금융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 한다든가, 서비스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전기차를 제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폐배터리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업권을 얻으려면 특히 이제 그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AS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수거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자동차 업종도 재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PER이 한 4배에서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앞으로 이 석유 엔진 팔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만 넘어가니까. 그리고 전기차 팔아도 너희들 돈 못 번다. 뭐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다른 서비스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익 기반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쪽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Electrify America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전기 충전소 같은 걸 다 깔고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조금 뭐 손해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한번 사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리쇼어링이 딱 되면 선진국에서도 제조 설비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신흥국도 제조 설비를 당장 없애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에 더블 캐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가 양쪽으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블 스타킹 이것 때문에 좀 인플레 압력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선진국이 인건비가 높습니다. 근데 걔네가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이 설비를 들여오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가 즉시, 그러니까 동시에 이 생산 설비로 그대로 전달이 돼서 공장에는 기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로보틱스 하드웨어가 지금 노동력이 계속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은 이제 AI 기계하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협상력을 점점 잃을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부의 불균형으로 오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계를 지배하는 아주 우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어떤 그런 하류의 인간 이렇게 이제 나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애드레스 할 건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죠. 저는 저금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증거들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2019년 8월 달에 장단금리 차가 역전됐었거든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돈을 풀었었는데 야, 우리 이러다 안 되겠다. 다시 돈을 걷어들이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2016년부터.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단기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조금씩 이제 뺐었죠. 그러니까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10년물 금리도 따라 올라가다가 한 2018년 10월쯤 되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를 넘어가면서
못 버티더라고요. 그만큼 경제가 그거를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떨어져요.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장단금리 차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들은 뭐 먹고 삽니까? 장단금리 차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단기금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금리 인상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 이미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만성적인 저성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돈을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번 금리를 슬슬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의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올려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는 굉장히 낮더라라는 게 확인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체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저금리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저금리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 가장 좋은 게 누굴까요?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경제 어떤 그런 늙은 기업들을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신생 기업들이 그들을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빨리 저금리를 만들어서 어떤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 그게 답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저금리에 중독된 어떤 그런 경제 주체들이 고금리를 오래 버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로 이제 스파이크가 튀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코로나가 선사한 굉장히 이상한 기형적인 것이다.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 게 한 올해 초부터 0.75씩 4번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치명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건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쫙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높아진 금리를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기형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라는 거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에서 끌어올라간 게 아니고 코스트가 올라간 거니까. 근데 코스트가 계속 그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다시 돌아올 거고 유가도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한번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올샥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전쟁 끝난 다음에 정부가 엄청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디맨드 풀, 그다음에 시설 투자, 과잉 투자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도 같이 섞여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더 크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도 이제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 뭐 진짜 수요를 거의 거덜내면서 그렇게 한 것이 정말 용감한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플레를 해결한 게 뭐예요? 그때 1970년대. 그러니까 폴 볼커가 금리 20% 올려서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비교 우위를 다 쉐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놀라운 생산성이 나온 거죠. 1980년부터 엄청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됐고 EU도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생산성이 공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극적인 생산성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빚이 많으면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는 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지금은 디지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아까 뭐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 나가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런 그 생산성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민간 경제가 막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거든요. 민간 경제요. 그 디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탑다운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보호해줄게 뭐 이런 건데 됐습니다. 그걸 따르다 보니 너무나 지금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책임지고 할게요. 하는 게 암호화폐 기본 정신입니다. 그거는 리세션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의미는 경기 성장이 두 분기 연속 후퇴한다 뭐 이런 건데 그 경기 뭐 부실이 발생을 했다 위기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더 번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그 디폴트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뭐 2008년 이후에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서 하여튼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그런 가능성을 다 삭제했는데 뭐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남유럽 사태가 났을 때 whatever it takes.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내가 그런 일은 보지 않겠다. 심지어 중앙은행이 회사 때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공들여 놓고 지금 와서 다시 이 부실의 도미노를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IMF가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2%를 전망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한 2.7%로 후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온다. 말이 안 맞는 거죠. 2.7%가 그렇게 나쁜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을 보면 연 한 2.9% 정도 성장했으니까 조금 빠지는 거죠. 근데 뭐 지난 한 3년 동안 연평균 1.8%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펜트업 디맨드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약간 좀 실망스럽다.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침체까지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IMF는 좀 더 걱정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고금리가 지속돼 가지고 혹시 어떤 샥이 발생할 거 아니냐. 혹시 부실 기업이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가 조금 완화가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연준이 그 피봇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있는데 IMF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걸 가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이거죠. 예, 금리를 다시 이제 내리는 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 체력도 안 된다. 금리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높게 올라온 상태가 몇 달 안 됐으니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제 뭐 항복하는 애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만 한번 본다면 연준은 당장 피봇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IMF는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었냐면 중국이 이제 슬로우다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같이 함께 동의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12,500불을 조금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뭐냐면 요 수준을 넘어가면 GDP 성장률이 2.5%로 수렴한다는 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년간 중국은 7% 성장을 했었거든요. 거의 그 근처로. 그리고 시진핑 이제 3기 들어갔는데 한 시진핑은 내심 5%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2.5%라면 반토막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1인당 GDP가 12,500불을 상향 돌파해도 2.5% 이상의 성장을 보인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소비의 핵 이런 애들이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했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평균 한 1.7%씩 계속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중국은 2015년 이후에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게 2.5% 이상 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고성장을 했던 비결은 정부가 투자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성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투자가 미래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한 생산성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로 부동산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부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포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도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이 10년 전에는 GDP 1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한 4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8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한마디로 유령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도로나 뭐 인프라 같은 거 깔아놓으면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죠. 결국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유령도시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이제 뭐 병원을 짓다가 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냥 폐허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중국은 세계 GDP 성장률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잠재 성장률을 3%로 생각한다면 그중에 3분의 1인 1%포인트를 중국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반토막 난다 그러면은 0.5%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2.7%로 내려잡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더 우려하는 거는 이거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덜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낮았지 않습니까? 고용이 좋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인건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용이 좋으면 필립스 커브에 의하면 결국 인건비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막 새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헬스케어, 디지털 인더스트리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제가 새로운 일들을 구조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구경제를 당장 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은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죠. 신경제, 구경제 둘 다 고용은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용이 괜찮은데 그렇다고 양쪽에서 다 아직은 돈벌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약간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힘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용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 투자에 의한 어떤 엄청난 인원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그렇게 시설 확장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충격 이런 거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기가 약하지만 굉장히 버티는 힘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거처럼 어떤 그 사이클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조정, 그러니까 시설을 뭐 다 스크랩 시키거나 인원을 대규모로 구조 조정하거나 이런 충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경제학자들은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시 재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경기라는 거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이 이미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깊었던 리세션 이런 것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이제 다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엇도 굉장히 이제 그 비관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엘리엇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드러내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배경은 아주 극명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의 부실이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의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기대 속에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뱅크 원처럼 이제 그 화폐가 그 경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죠. 예,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 빚이 구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폭락했던 그런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의 닥터둠이었었죠. 저는 IT 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그린스펀이 막 돈을 풀면서 경제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일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린스펀은 그 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장도 짓고 고용도 늘리고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걸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안 했죠.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갔죠. 그래서 거품을 일으켰고 결국은 이제 그린스펀도 당황을 하면서 2005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저금리에 중독된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가 현지에서 펀딩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한계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아마 줄줄이 나타날 것이고 자산 매각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경고를 했던 거죠. 제 말대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그다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AIG 같은 금융기관들도 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시가평가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맡긴 예탁금보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그 자산 가치가 폭락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부도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막투막히 하지 마. 그러니까 시가평가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너희가 자의적으로 평가해.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도나지 않도록 해놔. 내가 나중에 돈 풀어서 거품을 다시 만들어 놓을게. 라는 그 기대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국 민간 부채를 공공 부채로 다 바꿔놓는다면 나중에 이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정부의 빚과 돈이 시중에 풀려나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를 믿겠느냐?
나중에 그걸 테이퍼링을 통해서 다시 흡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그런 기대가 생길 텐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태동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제도권 화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던 거죠. 근데 미국의 연준은 결국은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래서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우려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 본 걸까요?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돈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냐면 결국은 애플이라든가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여러 스타트업을 통해서 막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돈을 못 벌지만 얘네들이 성장하면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제가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 재정 부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돈이 이래서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야, 지금 굉장히 빚이 많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로보틱스 하드웨어,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돈이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 일본식의 그 장기 불황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치인들이 이 저성장을 용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빚을 내서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 부채 같은 경우도 2010년에 10조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3배가 늘었죠. 근데 그때 당시 2010년 당시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4%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담은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1% 정도 되면 뭐 부담은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과연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가 저성장 속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가서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빚이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 이제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신성장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빚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과도기에 과부족은 있겠지만 그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스마트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일본식의 어떤 그 거품 붕괴가 예외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붕괴돼도 일본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게 터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아주 단기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니나 도요타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예, 근데 일본이 세계 경제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그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이익을 엄청나게 낼 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시설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 확장에 돈이 들어가요. R&D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캐펙스라고 그러죠. 돈이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두 번째는 매출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런 운전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돈은 글로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할 때는 이익은 엄청나게 나지만 돈은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누적됐던 돈이 언제 다 들어오냐면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지 않습니까? 확장할 게 없죠. 매출이 뭐 늘어나는 정도도 들어가니까 운전자분 늘어날 것도 없어요. 근데 응축됐던 돈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돈들을 실물에 쓸 수가 있습니까? 그 투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거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놀랍게 성장했던 그러한 그 퍼포먼스가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린 것이다. 여타 다른 나라들이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